오늘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국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채 가격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오르고 있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는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국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괜찮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채 가격이 천천히 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이게 지난 5년간 차트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거의 고점을 찍고 이쯤 되면 거의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천천히 앞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단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제 금리가 아름다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제 금리는 천천히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역사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든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2018년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에서도 그때 미중 갈등, 그때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부과를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국채 그리고 금, 거기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식시장이 바뀌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는 예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관세를 4월 2일날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부과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거는 미국제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달러 약세를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움직임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은행 레버리지 규제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 은행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자산 비율을 좀 유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 별로 없으면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아니면 IT 버블 요런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좀 안전장치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바젤3 협약 요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비율에 대한 규제가 많이 높아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은행 레버리지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은행 레버리지 규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자산의 일정 부분 쌓아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과거 SVB 사태를 보셨겠지만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는 미국채 늘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굉장히 좀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클 바 연준의 부의장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조를 많이 취했었죠. 미국은행 레버리지 규제를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된다. 요거를 적용을 안 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지 않았죠. 트럼프 행정부는 요거를 수정하거나 폐기를 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금융기관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요거에 대해서 위험 경고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요 두 명은 굉장히 좀 척을 지는 사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이제 내려가셨죠. 그 대신에 누가 들어왔냐,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지금 여기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 좋게 본다기보다는 이거를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은행권들이 미국채를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SVB 사태에서도 보면 금리가 높아졌을 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좀 취약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연준 부의장이 미셸 보우먼이 이제 들어오면서 요거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채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있으신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미란의 묘책이라 그래서 미국의 100년 만기 국채를 강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기는 하죠. 미국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깡패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진짜 요걸 직접적으로 시행은 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에 준하는 뭔가 다른 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요거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보면 마러라고 협정이라 그래서 트럼프의 개인 사택이 있는 곳이죠. 마러라고라고 하는 곳에서의 과거에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플라자 합의, 트럼프가 매번 말하는 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통과시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니케이, 일본의 지수인데 1970년도부터 해서 1980년도, 1990년도까지 일본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950년도 한국전쟁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옆에 있었죠. 그러면서 전쟁 특수, 미국의 물자들이 일본에 뭐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그러면서 일본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한테 반도체에 대한 기술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때 소련과의 냉전 시기였었는데, 어찌 보면 소련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러시아가 옆에 있고 중국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일본을 키우게 됐었죠. 그러면서 일본이 굉장히 반도체 기술에 따라서 뭐 전자제품도 많이 개발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뭐 다들 소니의 워크맨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거 관련돼서 굉장히 일본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나 1980년도, 70년도에 오일 쇼크 때문에 일본이 어찌 보면 엔저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빠르게 이룩했었죠. 오일쇼크, 오일이 기름이 비싸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들은 굉장히 사이즈도 컸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자동차들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았었죠. 그러면서 일본의 자동차, 도요타와 같은 기업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폴 버커 시절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일본의 엔저에 대한 수요 때문에 굉장히 좀 경제 성장을 빨리 이룩했는데, 1985년, 1980년도 중후반 요때부터 플라자 합의 그 이후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그때 막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었죠. 제가 지금 이게 플라자 합의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왜 플라자 합의를 통과시켜줬을까요? 요거를 왜 통과시켜줬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어찌 보면 좀 쎄한 그런 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일본한테 얘기했었던 게 보복 관세였습니다. 보복 관세,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원래 일본의 뭐 주일 미군 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똑같죠. 트럼프도 지금 관세, 보복 관세, 보편 관세 요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만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방위비 부담, 유럽은 뭐 GDP의 4%까지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토를 탈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뭘 원하는 건지는 다들 아시죠. 뭐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어라 라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국채에 대해서 좀 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달러 약세를 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혹시 마러라고 협정 관련돼서 뭐 100년 만기 무국채를 완전히 사라 요러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미국채는 어느 정도 좀 매입을 해라 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들 관련돼서도 은행 레버리지 규제를 재검토하면서 여기에 대한 완화를 해주면 은행들도 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채를 산다라 그러면 미국채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조금 뭐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나스닥이 좀 안 좋고 그러는데 미국채가 지금 금리도 고점을 친 것 같고 이러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적으로 좀 들어갈 만하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이렇게 추가 관세, 무역 전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뭐 더해서 경기 침체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일시적 고통을 감내하며 장기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경기 침체가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채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또한 트럼프 재임 중에서 경기 침체 없다라고 보장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누가 예측을 했겠는가?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는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일종의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찌 보면 이럴 때는 좀 미국채도 좀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반대인데 원래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오히려 페드가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라 그러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트럼프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페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승했지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애틀랜타의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행정부랑 지금 연준에서는 완전히 입장을 완전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무작정 안전자산 미국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힘든 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포트폴리오적으로 좀 관점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이분은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연준 의장을 오래 하셨거든요. 이분이 2000년도 중반 그때도 연준 의장을 하셨어요.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분 막바지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었던 게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었죠. 여튼 이분이 원래 잘했었는데 마지막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좀 욕을 어느 정도 좀 먹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지금 이분도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고 좀 갸우뚱거리고 계시죠? 이분이 유명했었던 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거였어요. 2008년도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린스펀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당시에도 자산 가격이 올랐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미리 올렸습니다. 지난 한 3년, 4년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었는데 근데 굉장히 이상했었던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데 왜 10년물 금리가 오르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 중국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무조건 지금도 보면 금리를 떨어뜨린다 아니면 금리를 유지한다 금리를 올린다 그러더라도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에 따라서 상응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채를 막 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채를 지금 좀 팔고 있죠. 일본도 미국채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 1, 2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과거 2014년도 1월달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올리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금리를 뭐 떨어뜨리든 올리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수요에 따라서 좀 그런 수수께끼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어찌 보면 매번 미국채 관련돼서는 수수께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때도 파월의 수수께끼라 그러면서 이때 보면 금리를 중단했고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금리가 무조건 오르고 떨어뜨리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미국채 장기채 금리는 천천히 뭐 오르고 떨어지고 요런 거랑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건 2000년도부터 해서도 쭉 요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동결하든지 요런 거랑 관계없이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행히 또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은행들의 자산에 대한 뭐 규제를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마루라고 협정, 그리고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리고 달러 약세,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의 의지 그런 거를 보면 미국채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물가 지표이고 연준의 금리인데 물가랑 원래 연준의 금리는 과거에는 똑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금리를 물가에 따라서 올렸을 때 요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금리를 안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최근에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PMI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가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소프트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근데 고용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포트폴리오적으로는 장기채 그리고 아니면 단기채 이런 미국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